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미국 상하원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AMD와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은행주들 그동안 살짝 물러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언론은 사실상 셧다운이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시 한번 AI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40일을) 넘긴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상승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38%,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M7 종목 중에서도 3% 이상 강세 보이는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 보이는 나스닥이 이어서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6%가량 갈수록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이 각 자금들의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불,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일 하락폭이 컸었던 테슬라가 3.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 구글이 거의 4%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가 제 지금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거의 6% 가까이 장중 이어서 후반 들어서 그 상승폭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엔비디아 6%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1112가 약 4%대 강세를 보이는 등 이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헬스케어 관련주들, 특히나 이 보험주들이 오늘은 약간은 좀 꺾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더 이상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주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M7, 특히나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역시나 가장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슈죠. 드디어 이 역대 최장기간 40일을 넘어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종료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셧다운 종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절차 표결이 상원에서 밤사이 이 60대 40으로 과반 이상을 얻어서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현재 사실상 이 셧다운이 종료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음 남은 절차는 하원에서의 통과인데 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이번 주에 하원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한 표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하원에서의 이 통과도 역시나 어렵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 증시 강하게 환호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국민 1인당
최소 2,000달러가량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을 할 것이다라면서 본격적으로 이 관세 심리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증시에는 당연히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현재 둔화된 소비 심리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 부가적인 상승 재료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 TSMC의 10월 월간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전년비 16.9% 가까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약간 둔화세를 보자면 지금까지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탓에 이번 10월에 이 상승세는 약간은 좀 둔화됐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바로 어제 이 TSMC 측에 웨이퍼 증산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더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시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6%대 이 시각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특징주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M7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종전에 보셨던 것처럼 약 6%대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개별주 이슈 한 가지도 나왔는데 이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이 현저가 대비해서 약 17%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건데 이 오는 1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 상회는 물론이고 이 가이던스 상향이 기대된다면서 이와 같이 이유를 꼽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또 밤사이에 이어나갔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이 미니 AI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라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사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차량의 컴퓨팅 파워를 AI 작업용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분산형 미니 AI 데이터 센터로 구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량을 만약에 운전하지 않을 때 AI 작업용으로 제공한다면 월 100달러에서 200달러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상당히 매력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테슬라고요. 구글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워낙 그간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 이 TV용 제미나이가 오늘부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글 TV 스트리머를 통해서 베타 버전이 다시 한번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때문에 기대감 안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 세 가지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5.7% 상승으로 이 장을 마감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 3.68%, 3% 후반대 강세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구글. 현재 4%의 강세 보이면서 M7 중에 무려 3개 이상의 종목이 3% 후반대에서 거의 5%의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상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 상승불 켰습니다. 먼저 아마존 뮤직이 이 팬 커뮤니티인 팬그룹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비스로 다시 한번 이 수익 창출에 대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커넥터가 다시 한번 아이른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2달러에서 7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아이른은 지난달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의 GPU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계약이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메타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자체적으로 AI 광고 타겟팅 툴이 크게 개선되면서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인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1.6% 견조한 상승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85%, 오늘 거의 2%에 달하는 강세, 아이랜 덕분에 시연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역시 1.62%, 오늘 견조하게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의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메세라에 대한 이 치열한 인수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를 두고 굉장히 그 인수전을 크게 공방전을 펼쳤었죠.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 이게 드디어 화이자의 승리로 이 마무리가 나게 되면서 화이자가 최대 100억 달러의 메세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당 86.25달러, 이제 어제 기준으로 프리미엄 플러스 4%가량의 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형성을 했는데 이 중요한 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끌었던 문제인 만큼 오늘 이슈가 해소되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강하게 발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더해서 111이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 약 4%대의 히트맵에서의 상승 보였었죠. 이 메이라 GTX와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선천적으로 시력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권리를 112쪽이 가지고 오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큰 기대감 안고 움직인 111이고요. 또 웨스턴 디지털이 밤사이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회사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룩캐피털이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60달러에서 25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에 대한 수요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기존 예상 대비해서 최소 10% 이상 깜짝 증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면서 코멘트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라는 이 차익 실현에 따라서 14%의 현재 이 뉴스세론 현상이 발생됐고요. 14% 급락으로 오늘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라일릴리.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일라일릴리였는데 4.57% 상승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웨스턴 디지털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요에 힘입어서 6%대 거의 7%에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이 6가지의 주요 매크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0.65% 소폭 상승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미국 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기대감에 이 그간 대거 취소가 됐었던 항공편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등 이 미국 내 석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한번 국제유가를 상방으로 들어올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미국 셧다운 종료라는 대거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이 일본 정부가 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자금들이 달러로 옮겨갔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는 약세 압력보다는 기존의 보합권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1.42%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미국 셧다운 종료와 함께 다소 수그러들게 되면서 리스크 온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됐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밤사이에 2.76%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이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0월까지 12개월 연속 이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금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수그러들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마감 상황 봤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81%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2.4% 상승, S&P 500 지수는 1.5% 3대 지수가 모두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셧다운에 대한 그래도 종료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간밤에 펼쳐졌습니다. 뭐 올라도 나스닥이 뭐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떨어지더니 또 오를 때는 또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기술주에 대한 그 AI 거품론이 완전하게 불식이 된 건 아닌 상황이죠.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테슬라 관련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말할 날이 없네요. 이 뉴스랑 이슈가 그냥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에 그쪽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곳을 다 비추고 있는데 네. 저기 어디 생쥐들이 숨어있는 그 쥐구멍을 비추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기술주를 싫어하시는 분도 지금 이 기술주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쳐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핀트가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시장의 메인 그 플로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어떤 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뭐 가끔 그래도 그 나오잖아요. 이게 시장에 또 폭락을 하면 갑자기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나오면 정말로 그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거품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되게 쉬워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주 거론이 되고 워렌 버핏이 출연해서 무슨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 그게 거품론이 진짜로 거품이 터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대기 매수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신뢰를 가지신 분도 많고 뭐 굳이 앨런 머스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얘기 안 하더라도 테슬라를 투자하는 테슬라 주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람이라는 게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한데 그들도 즐기잖아요. 우리 테슬라입니다. 왜냐면 너무 자신감이 있고 앨런 머스크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뿐만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팔란티어도 그렇고 아주 절대적인 팬덤 지지층들이 아주 굳건합니다. 그리고 팬덤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저기를 놓지 않고 있어요. 계속되는 희망. 왜냐하면 계속 CEO들이 나와서 확신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게 어떤 블러핑이 아니라 실적이 찍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뭐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뭐 경계론이 일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죠. 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 있으며 또 예를 들어 미국은 공매도만 하는 투자기관, 공매도 보고서만 내는 그런 그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쪽에서는 당연히 공매도를 쳐서 이득을 내야 되니까 부정적인 경계론에 입각한 보고서들을 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전체적인 파이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기울기로 봤을 때 사실은 이쪽 경계론보다는 굉장히 희망론으로 기울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쪽을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 언제까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폭락을 바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폭락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뭐 폭락이 나와서 저가 매수를 해야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좀 들려주셨습니다. 자, 미국 셧다운 이슈를 먼저 관련 내용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변했는데요. 전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지출 법안이 본회의에서 곧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는데요. 이번 사태는 역대 최장 기록이던 35일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이 제외가 됐는데 민주당은 보험료 급등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먼저 풀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운영 재개 후 오바마 케어 연장을 별도 단독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원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찬성이 60%, 또 반대가 40%였네요. 여기에 또 이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상당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네. 엄밀히 말하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네. 찬성한 거예요. 지금 예산안 합의된 건 아니고. 네. 근데 이미 추가 넘어갔죠, 이게. 왜냐하면은 60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핵 옵션이란 걸 써서 절반만 넘으면 되는 걸 쓰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정권을 잃었을 경우에도 되돌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세계 정치 다 똑같잖아요. 진짜 박빙의 승부잖아요. 어디든. 압도적인 승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극자와 극우가 있고 그 가운데 중도가 있는데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1%라도 더 갖고 오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싸움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당한 거예요, 민주당이. 트럼프의 그 권모설수와 여우 같은 척.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우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갑자기 케빈 해시, 뭐 자주 나오긴 했지만 케빈 해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무슨 CNN부터 무슨 CNBC 뭐 다 나왔고 갑자기 숀 더피, 네. 그 덤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예. 비난한 그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항공편 결항에 대한 얘기를 마구 떠듭니다. 이게 뭐였나요? 완전 연막 작전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협을 했으며 바로 이어가지고 그거 캐비넷 시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뒷받침해주는 그 숀 더피의 장관의 말이 있었어요. 항공편을 이미 10% 감축을 했고 심하면 20% 감축할 수 있다. 그럼 너네 블랙 프라이데이 망친다. 그래놓고 바로 갑자기 60표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약간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네. 자, 배고파도 극자 극우는 배고파서 내 자식이 굶어 죽어도 거기 나가서 시위합니다. 우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되게 재밌어요. 공화당 지지자들, 완전 극 공화당 지지자들도 아주 극 민주당 지지자들도 배고픈 거 상관없습니다. 그쪽은 그냥 정치적 가치에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고 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 트럼프 바이든?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이 계란 후라이 몇 개 먹는가를 더 해주는 사람 쪽으로 갈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저기를 했냐면 거기를 융단 폭격을 한 거죠. 지금 셧다운돼서 연방정부 직원들이 다 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기프티콘 같은 걸 주고 이러려면은 트럼프가 결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중도층 연방정부 직원이 많이 살고 있는 중도파 민주당 직원 뒤에 가가지고 살살 구슬린 거예요. 네. 연방정부 너네 직원들 많지. 만약에 너네 이번에 이 사람들 다 그만둬가지고 가족들 힘들게 만들면은 너 내년 11월 지방선거 때 당선 못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7표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어차피 안 돼요, 설득이. 그래서 민주당 중도층 의원들 중에서 연방정부 직원 해고당한 주가 많은 그 주에 의원들을 찾아가 갖고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일단 무력화시켰죠. 여기서 끌려면 계속 끌 수가 있어요. 아까 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이걸 수정하면서 오바마 케어 거를 뭐 다시 넣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또 토론을 해가지고 새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하원 표결을 하고 2개를 해서 트럼프한테 올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추가 결정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고 있다가 몇 명이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수근거려요, 수근거려. 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편 중에 일부가 이탈했대. 아, 나도 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민주당 단일 대우가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원동력이 없죠. 야, 어차피 단일 대우 깨졌는데 내가 이거 뭐 끌어가지고 내 도움도 안 되고 야, 나 그냥 트럼프가 찍어준 주식 살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단일 대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끌더라도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아무 명분이 없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표심에도 표대결에도 좋지가 않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요거는 이제
필리버스터 요게 됐고 이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요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합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초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먹힌 거죠. 60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프티콘이 식품 배급권이에요. 네. 이게 일자리를 잃었는데 숀 더피 장관이 어제 나와서 무슨 자료를 들이밀었냐면 관제사들 평균 월급이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랍니다. 와, 우리가 생각하기는 엄청 세죠. 근데 1억 4천만 원인데 보통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1억 4천만 원 받다가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이 두 자녀들 밥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약 식품 배급권 안 주면은 굶어 죽는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떠나버리겠다. 버리겠지.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관제사가 없다. 관제사는 엄청난 교육의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다 공략을 한 거예요. 거기 민주당 중도위원들 다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공편 취소 명령까지 압박을 한 거죠. 10% 감축 명령 내렸는데 나 20%까지 늘릴 수 있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캐비넷이 또 굉장히 여우 같아요. 골드만삭스 엄청 칭찬한 거 아시죠? 갑자기 옛날에는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옛날에 무슨 뭐 FOMC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막 금리 인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골드만삭스를 욕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하니까 골드만삭스에는 엄청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GDP가 나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압박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캐비넷이 타고 그다음에 숀 더피 장관, 트럼프까지 벼랑 끝에서 전부 압박 전술을 피자 결국에는 다 고개를 수그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맞아요. 트럼프가 트루스 네. 소셜에 마지막에 딱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상처난 그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는 그런 이 행위를 하고 있죠 지금. 자 뭐라고 했죠? 모든 항공 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 자 만약에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관제사들에게는 $10,000의 보너스를 추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급여를 삭감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해서 끌면서 안 오면 급여가 상당히 삭감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로를 싹 쓸어 담고 딱 자기가 등장한 거죠. 이거 전부 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 맨날 나오는 거 국무회의 이런 거 보면요. 다들 배우들 같아요. 연극 배우들. 트루먼 쇼. 이런 거 자기적인 행동 너무 잘해가지고 이 모든 게 각본이 아닌가 지금 생각될 정도로 모두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모두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그 연극에 당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겉모술수에 조금 능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처럼 좀 머리를 쓰고 좀 이런 연극들을 해야 돼요. 너무 순진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트럼프 싫어요, 트럼프 나빠요 이런 걸로만은 캐치프레이즈만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셧다운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죠. 항공주가 올랐고요. 네.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셧다운에 대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팬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좀 대립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끌 수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토론하는 척하면서 한 2, 3일 계속 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보조금 연장 논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SMC 매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10월에 매출 전년 대비해서 거의 17%가량 올랐습니다. 이도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내용이 좀 갈리죠. 소개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의 지난달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AI 거품 논쟁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TSMC는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하지만 업계 경영진들은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메타, 알파벳, 아마존, MS 등 빅테크는 내년에만 총 4천억 달러 이상을 AI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TSMC의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 역시 최근 칩 공급 확대를 요청하면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TSMC는 AI 관련 칩 매출이 올해 2배로 증가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40%대 중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과 관련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주식시장이 예, 답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역시 손을 어디로 들어줬나요? TSMC가 상승입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줬고 언론에서 뭐 지적한 건 아까 그 부분인데 이거 지금 사실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 1월 달부터 10월 달 지금 나왔잖아요. TSMC는 매달 발표를 하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 누적 매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10월 매출 요것도 월간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 아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베이글 맛집을 예를 들면은 네. 베이글 맛집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픈런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을 저기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좌석을 늘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좌석을 늘리는 그 시간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딱 나와서 딱 그날 찍은 거예요. 지금 전월 대비해서 이 지금 고객이 안 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이 전월 대비해서 늘어난 이 숫자를 세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좌석을 세라.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주말에도 그 열심히 빨간 옷 입고 체육대회 갔잖아요. 네. TSMC 체육대회. 그분이 이제 영업 활동이니까 열심히 영업 활동 하시는 건데 어쨌든 거기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를 따로 빼달라. 그래서 대만 남부에 있는 곳에서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 TSMC의 최고 고객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요즘에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애플 미안한데 조금 빠져줄래? 이럴 수 없죠. TSMC가 그동안 큰 생명의 원동력이 뭡니까? 고객과의 신뢰, 약속을 깨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네. 애플을 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새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실적은 일단 찍히잖아요. 10월 달께.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려고 해도 자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리를 늘릴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물론 TSMC 회장이 정확한 얼마나 늘릴지는 기밀이라고 했지만 늘리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분기 다음 달 되면은 또 이번에 못 늘어난 부분만큼 그 이상으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지적한 거는 10월 달 스냅샷으로 찍힌 그 부분이 전월 대비 상승률이 줄어들어서 저기 부담스럽다, 좀 경계스럽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려스럽다.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 향후에 늘어날 거. 5%나는 사람이 2배로 늘어났다니까요, 네. 지금. 그거를 세야죠. 네, 일단 지금 좌석이 안 정기 늘어나 고객도 있어서 있고. 못 들어간 걸 셀 게 아니라 네. 5%나는 사람이 2개가 늘어나 있다니까요. 지금 좌석만 늘면 바로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시장도 급등했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TSMC 다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TSMC는 결국에는 11월, 12월 달 매출도 지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번에 전월 대비 상승률 줄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대비 11월 전월 대비 상승률, 11월 달에 10월 달 대비 전월 대비 상승률은 더 어닝 서프라이즈로 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TSMC CEO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지금 생산 능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해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겠다. 젠슨왕 CEO 얘기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라인이 없으니 우리 라인 신설해달라. 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CEO가 블러핑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적이 찍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이 TSMC의 매출이 전월 대비 감소해서 좀 긴장이 된다,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장기 성장성,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분석을 좀 내주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경계론이 아예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상승을 떠들고 이러면 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만과 오만에 빠지겠죠. 저런 거를 귀 기울여 듣되 나는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판단해서 올렸잖아요. 미스터 마켓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미스터 마켓이 올렸으면은 내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향적으로 매수를 조금 수량을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경계론에 목을 매서 그러니까 그 경계론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루비니 교수처럼 그렇게 15년, 20년마다 크게 맞춰가지고 학자로서 인터뷰어로서 활약을 하려면 그 활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론과 장밋빛 요 비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것이 시장의 판단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언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자, AI와 관련해서 사실 뭐 종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종말은 계속 좀- 있거든요. 네. 종말은 아닌 것. 종말은 AI가 종말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외계인의 침공이라던가 핵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런 거품론, 뭐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또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좀 엔비디아 얘기를 해볼 텐데 5조 달러 회복 시동을 건 걸까요? 엔비디아 지금 또 어디 예. 갔나요? 5조 달러 갔나요? 아니요, 아직은. 네, 아, 살짝 그러나 못 그 미쳤나요? 회복이 다시금 네.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너무 대기 매수자가 많아요. 지금 엔비디아를 좀만 떨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해가지고 200달러를 지금 못 간 저것도 지금 싸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좀 사실 1000비디아 아닙니까? 사실은 액면분할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달러니까 또 만만해졌잖아요. 딱 1000달러 하다가 그러니까 또 지금 사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왜냐면 200달러 돌파하면 그 마디즈대가 넘어서면 두 개가 넘어서요. 한 주당 200달러가 넘어서고 시가총액이 5조 달러 넘어서죠. 이런 마디지수대들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지지선, 이동평균선, 하락갭, 상승갭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 흔적 말고도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200달러, 300달러, 무슨 시총 5조, 시총 4조 이것도 그냥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두 개의 저항을 뚫었다는 얘기는 네.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을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언론 얘기를 믿지 말고요. 젠슨왕을 믿으세요. 솔직히 네네. 젠슨왕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네, 좋습니다. 젠슨왕의 판단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 차량 내 컴퓨팅 파워를 AI 추론 작업에 사용한다는 개념인데요. 머스크는 이 차량 소유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월 100에서 200달러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것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 차량이 초대형 분산형 AI 네트워크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네트워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과 연동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보유, 매도 의견이 비슷하게 갈린 중립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14.6% 낮은 382달러대입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 약 4%가 넘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사실상 뭐 판매량 우려 뭐 이런 것들 다 잠식시킬 정도로 깔딱고개인데요, 정말 깔딱고개죠, 진짜. 이 깔딱고개만 상상력이 살짝 넘어서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엄지 발가락만 넘었으면 될 것 같은데 문틈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네, 참 그리고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예, 갈리는지 아시겠죠? 엔비디아는 이렇게 갈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투자 의견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여백을 열었으니까. 테슬라는 왜 의견이 엇갈려요? 두 개의 고점에 물려 있으니까 2021년과 2024년 고점에 물려 있어서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일단 현명합니다. 계속해서 화두를 얻다 던지고 있죠. 요즘에 인터뷰 보면은 계속 전부 AI에 AI죠. 던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 AI가 묻으면 신고가를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숀 더피 장관 얘기도 했지만 자기가 덤이라고 욕을 해놓고 자기도 솔직히 식겁할걸요? 제 뇌피셜이지만.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스틴에서 네. 벗어나서 그 국토부 장관을 우리나라에 따지면 국토부 장관 해당되는 분을 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쨌든 AI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AI 화두에 이 테슬라가 꽂히면은 정말 저기를 넘어섭니다. 근데 뭐 어제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나와가지고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주력 ETF에서 테슬라를 일단 일부 매도를 던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의 생각이 저희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5년 내 2,700달러 외치신 분이고 거기에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 얘기 가치가 다 들어있었고 네. 앨런 머스크가 주주총회 때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왜 뺐을까 캐시우드는. 네. 그게 좀 궁금하긴 하는데 그래놓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 또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희한하게. 그 두 개가 사실 같은 쪽으로 가는 결이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른 판단을 했는데 물론 일일 매도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어지는지 거기서 하루짜리인지는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또 뭐 네. 테슬라 지분을 줄였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5년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단타는 아니거든요. 이게 장기 투자를 지금 하고 저기 하고 있는 건데 테슬라를 과연 조금 줄인 다음에 뭐 다시 매집을 하려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캐시우드가 이제 자기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한 30분 동안 자세하게 거시경제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보통 나오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아무래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세요. 캐시우드 분도. 캐시우드 맨날 보라색 차트 그려놓고 차트 선 엄청 그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두 개의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저기 경계심을 갖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갑자기 5년을 떠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어떤 변동이 없었는데 그 5년짜리 뷰를 바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 일단 판단을 하고요. 일시적인 이익 실현이라고 뭐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지금 AI 미니 데이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지금 좋은 얘기 같아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네. 피지컬 AI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록3가 구글 제미나이나 오픈AI 챗GPT보다 사실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 LLM에서. 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에서 완전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옵티머스 로봇도 있죠. 테슬라 차량도 있죠.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됐을 때 한판 역전승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완전 AI의 어떤 핀트가 꽂히면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모자랐던 가치를 평가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저렇게 춤을 더 추면서 지금 그걸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요. 오마하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맨날 축제를 벌이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가 그걸 이어받겠다. 왜냐면 이제 워렌 버핏은 은퇴를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꿈꾸고 있다고 하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뭐 다 뉴럴링크부터 스페이스X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주주총회를 더 성대하게 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차량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엮으려면 또 더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꿈이 보여지는데요. 그거잖아요. 네. 테슬라를 그 화성에 가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화성에 40만을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서 테슬라 차량을 몰면서 사는 거예요. 네. 너무 황당하죠. 황당한 걸 상상력이 이루어 정말 왔으니까. 너무, 뛰어난 그리고 것 이게 같습니다. 소비자들이나 예. 주주한테도 돈이 되더라고요. 월 $100에서 $200를 AI 작업용 대가로 지불한다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내가 오랫동안 휴가를 가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에다가 방치해 놓을 때 네. 그때 이 AI 데이터 센터로 빌려주면 임대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뭐 AI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악재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3년간 중국발 얘기인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또 사이버 트럭 관련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총 책임자들이 지금 또 회사에서도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샘 알트만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떠납니다. 지금 보시면 한두 명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는 원래 그럽니다. 트럼프랑도 척을 졌잖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주주분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니까 그냥 앨런 머스크의 그 성향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싸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따져보면 10명 넘을 겁니다, 지금. 회사 떠나신 분들이. 네. 또 뿐만이 아니라 판매량도 지금 올해 2년 연속해서 또 감소할 전망이라고 또 하거든요. 네. 또 요 그래서 부분도 빨리 그걸 전환시켜야 돼. 그걸 안 것 같아요. 판매량 떨어지고 제가 얘기드린 대로 이제는 신중하게 따져서 전기차 사는 사람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네. 그 사이버 트럭도 지금 가격을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AI로 전환하지 않으면 캐시우드가 얘기한 $2,700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계속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AI 기업이고 로보틱스 기업이다. 피지컬 AI 기업이다. 우린 더 이상 단순 온리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계속 이걸 심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심어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찍히고 저기 $500 저 부분만 돌파되면 정말 해결 깔딱고개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위 눌린 상태 같아요. 가위 눌리면 여러분들 꿈속에서 정말 눈앞에 1cm도 안 되는 공간인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거든요. 저기를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자기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다 긍정적인 보고서로 바뀌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처럼 치솟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저기만 넘으면 됩니다. 지금 2021년과 2024년 저 쌍고점이 너무나 지금 압박이 2달 동안 굉장히 심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경계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봉에서도 나타납니다. 지지난달에 빨간 팽이, 지난달, 이번 달에 파란 팽이에요.
정말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이 팽팽한 상황에서 추를 한쪽으로 한번 탁 기울게 만들면은 정말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말 그 바로 직전인 것 같은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네. 저 돌파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돌파 가능성이 지금 80%가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 후에 굉장히 작은 횡보 내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살아있거든요, 지금. 네. 저기서 거래량만 붙으면서 터지면은 $500 넘어서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네, $500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인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살펴보는 국내 기업과 또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술주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하시죠. 자. 중국 쪽에 이 외신을 통해서 나온 보도인데요. 샌디스크 낸드 플래시 가격 50% 인상, 메모리 시장이 패닉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련 자막도 함께 보실까요? 자, 샌디스크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11월 계약 가격 50%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모듈 제조 업체들도 출하를 지금 중단을 했는데 이 지금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172%가 급등했다고 하네요. AI 수요와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된 부분일까요? 예. 일단 지난주 벌써 지난주라는 게 되게 멀리 느껴지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AI 이제 버블론이 이제 다시 재현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한 2년 정도의 그 주식시장 갖다 복귀를 해보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AI 버블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75% 또는 72%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2%, 73%만 나와도 와, 이게 너무 시장이 이제 둔화된 거 아니야 이런 맥락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75%, 72%라는 게 사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명해드린 그 중화권 매체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고 월스트리트인데 여기서 이제 소개한 것, 여기서 언급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샌디스크가 사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디램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72% 올랐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메모리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이제 그 빡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제 그에 못 쫓아가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낸드 플래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기로는 디램이야 HBM 때문에 왜냐면 HBM이라는 게 디램을 8장 또 12장을 갖다가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뭐 낸드 플래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사실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나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낸드 플래시도 사실은 그 온기를 받아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온기를 받아서 낸드 플래시도 많이 올랐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한 번 샌디스크가 이제 가격을 50% 올렸다고 하니까 와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AI 버블론이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이 지금 메모리 전반에 호조를 이끌면서 좀 주가에도 영향이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주가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YT들 보면은 샌디스크, SK하이닉스, YT들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샌디스크가 사실은 SK하이닉스보다 더 주가 상승률이 YT가 높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낸드 플래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주가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샌디스크를 왜 제가 가져왔느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샌디스크가 사실은 SK하이닉스가 12를 포함해서 샌디스크의 지분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의 최대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샌디스크를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샌디스크 말고 키옥시아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설명 다시 드렸어요. 키옥시아의 YTD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12 포함해서 30% 갖고 있으니까 노무라 증권 같은 곳에서는 올해 3분기에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순이익에서 키옥시아가 3조나 이제 기여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것이고 내년에 노무라 증권이 내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99조. 단일 회사가 한국의 역사상 99조 된다는 건 참 처음 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면 이 분야의 1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두 또 주문이 충족되지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제를 갖다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이제 주제를 갖다 환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은 세계 그 메모리 1, 2위 기업입니다. 1, 2위 기업인데 이 엄청난 그 볼륨을 규모를 자랑 1, 2위 기업이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충족을 딱 70%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슈퍼사이클이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슈퍼사이클이 결국 내려앉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전망을 갖다 전개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요에 대비해 실제로 공급해주는 물량은 70%밖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이제 D램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BM이 아니고 그 범용 D램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년에도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때문이지 어제 이제 TSMC 매출이 확인이 됐는데 좀 낮은 수치긴 했으나 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예. 어저께 TSMC가 이제 10월달 매출을 갖다가 실적을 갖다가 공표했는데 실적 공표인데 실적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에 불과했다. 17%라는 게 불과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24년 2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월별 그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주의 그 AI 버블론이 TSMC의 어떤 그 매출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시장에서는 아니 17%라는 게 왜 낮은 수치냐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맥락에서 어저께 TSMC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올랐고 그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TSMC의 그 매출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주가 물론 이제 어저께 6% 넘게 상승했다가 종가에서는 뭐 4.5% 정도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주가가 그대로 지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I 버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충격이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AI 버블에 대한 결국 AI 버블을 해서 불을 지폈던 것은 이제 그 증권사의 그 대표들이 홍콩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1년 이내 혹은 2년 이내 지금 현재 주가보다 10% 떨어질 수 있겠다. 사실 1년 이내나 20%대 2년 이내에 10% 주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왜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없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그래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런 중요한 그 CEO들이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 실체하고 좀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급 부족 또 가격 급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AI 시장이 또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보도인데 카카오 AI 구독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챗 GPT 유료 구독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좀 둔화가 됐다라고 밝혀졌네요. 이 초기 사용에는 사실 호기심이 있었지만 매출에 기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톡에 챗 GPT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저도 하루에 카카오톡 안 쓸 수 없는 네. 구조고 화면을 보시는 우리나라 네. 그 5천만의 국민들이 애기들 빼고는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카카오톡을 씁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공지사항을 담임선생님이 카카오톡을 갖다가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국민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홍역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상원시민들이 불편하다. 내가 쓰던 거가 다르다 해서 엄청난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개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카카오톡 내부에 챗GPT를 내재화시켰습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또 동시에 그냥 PC에서 챗GPT 쓰신 분들은 굳이 카카오톡 넘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카카오톡을 일상에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챗GPT에 쓰던 사용도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는 PC보다는 챗GPT에서 이제 쓰는 서비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다이와증권이나 HSBC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처음보다는 점점 챗GPT 가입자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 정도로 둔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챗GPT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이번에 카카오톡의 챗GPT 내재화로 말미암아서 2026년과 27년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봤을 때 그 주당 EPS 성장률이 한 2, 3% 정도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2, 3%로 한다면 사실은 아마 카카오 내부에서는 2, 3%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카카오톡을 챗GPT에 들어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저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챗GPT 유료 구독자라든지 매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했지만 카카오톡이 챗GPT를 갖다 내재화시켰을 때 가장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비서를 갖다가 또 다른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라는 건 비서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카카오톡에 어제 말씀드린 락인을 갖다 댈 수 있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매출 성장을 갖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에이전트 AI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I가 챗GPT가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APEC 정상회담 때 왔던 그 젠슨왕이 지향했던 바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AI와 공장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GPU를 쓰길 바라는 거였고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가 5만 장씩 줬습니다. 이제 젠슨왕은 이제 그걸 갖다가 내세웠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무엇이 또 이제 제시되고 있냐면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그 영화를 보려면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퇴근을 했으니까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수순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친구의 동선과 내 동선을 생각해서 어떤 지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맛집이 어디가 있느냐,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알아본 다음에 해당 식당을 갖다가 예약을 하고 식당 예약을 한 다음에 영화를 갖다가 이제 표를 예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하나하나 이제 서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최종적 완료가 되면 식당을 갖다가 예매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예매한다면 결제도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어그러지면 시간이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AI는 무엇이냐? 내가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카카오톡에다가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식당도 주문해 드릴까요? 식당도 예약해 줘. 그러면 에이전트 AI는 무엇이냐? 해당 동선을 내 동선이 이미 캘린더나 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동선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여자친구 동선도
알려주면은 그러면 여자친구 동서와 내 동서를 파악한 에이전트 AI가 해당 식당을 갖다가 두세 개 정도 갖다가 예약을 하고 추천한 다음에 내가 결정하면은 거기서 결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맞는 시간, 이때쯤이면 이제 식사가 끝나겠다. 식사 끝나니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어디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좋을지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제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에이전트 AI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챗 GPT를 선택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제 추가 락인 효과를 좀 기대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든 네이버든지 간에 구글이든지 이걸 하나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락인.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체류 시간이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에이전트 AI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카카오를 통해서 누리는 체류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에서 카카오의 AI, 카카오의 락인 효과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지난 몇 년간 수년에 걸쳐 카카오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갖다가 그 파이낸싱으로 확대했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이제 그 페이로 이제 확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할 때 교통수단도 카카오티, 카카오 정식 이름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연결되다 보면은 우리는 카카오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실생활을 갖다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온 국민이 매달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계속 카카오한테 사김도 아닌데 계속 지불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주가 매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록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 김범수 의장의 주가 조작 논란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카오의 또 다른 어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라고 락인 효과를 갖다 기대하는 것은 매출과 주가에도 긍정적이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비록 무죄로 받았지만 김범수 의장의 주가 조작 논란. 왜 무죄를 받았느냐? 사실 검찰이 기소했던 기조는 뭐냐면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검찰에 가서 주가 조작해서 술술 다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임원이 너네 검찰 진술한 거에 대한 신빙성이 좀 신뢰가 떨어진다. 뭐가 다른 의도로 갖다 이거 진술한 거 아니냐. 이 때문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항소한다면 2심에 뒤집힐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갖다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김범수 의장이 이제는 분골쇄신하고 그 개과천선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이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추스를 쉬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 카카오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이제 전망하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의 AI 플랫폼 전략이 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규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 반도체 좀 사실 SK 하이닉스 정도로 봐야 되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라면 금융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금융 증권주가 어제 사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제 윤곽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고위 당정회의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실,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고위 이제 당정 대통령실 협의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됐고요. 그 결과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향으로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5% 그러니까 기존에 좀 정부안 현재 좀 올라가 있는 정부안이 35%죠. 이거를 시장에서 원하는 2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의 이제 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제 금융주들 증권하고 금융 지주사들 주가가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또 어제 지주사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이 금융 증권주들 보면 KLX 증권 지수가 6.3%나 어제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보험도 4%, 그다음에 은행도 3.4%.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다 좋았다 이런 점 말씀이 좀 되는 거죠. 이 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행동주의 펀드,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소영 안 의원대로 만약에 정부가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세수 감소 이 부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소영 의원 안대로 25%로 이 배당소득 관련된 최고세율을 좀 낮춰서 적용하게 되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개인과 대주주 배당소득세가 1,400원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코스피 200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좀 사실은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하니까 코스피 200기업들 중심으로 배당 성향이 0.6%포인트만 지금보다 올라도 1,5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400억 원이 줄고 1,600억 원이 는다 그러면 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세수 감소에 대한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수 감소가 사실은 계속해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야당에서 또 기재부 등 이제 부처 내에서 계속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가장 큰 근거였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물론 뭐 민간 이제 펀드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얘기는 이런 거죠. 코스피 200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글로벌 주요국들의 평균 수준이 50%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배당 성향을 올린다. 즉 이익 나는 것 중에서 배당을 절반 정도까지 늘리는 식으로 만약에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 이 배당 관련 세수가요. 현재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12조 원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당 관련된 세수가 6조 한 4천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췄을 때 이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논리는 정말 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그런 모양새였다.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윤철 부총리도 좀 입장을 바꿨죠. 이 세수 감소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바뀌었냐면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요. 근데 일반 주주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존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25%로 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앞서 이제 금융지주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은행들 4대 주요 은행들의 이 부실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연체율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표 밑에 좀 나옵니다만은 4대 주요 금융그룹 주요 자산 건전성 지표인데 요주의 여신, NPL 규모, 뭐 여기서 NPL이 중요합니다. 이게 고정이하 여신인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금액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요주 여신은 그 고정 이하 여신, 고정 이하 여신 요거보다 한 단계 위인데 저것도 잘못하면 이제 NPL로 내려올 수 있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요. NPL로 내려가게 되면 고정의 여신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못될, 그러니까 부실화될,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은행에서 잃을 수 있는, 손실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수익에서 가져오거든요. 이익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지주사들의 수익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러려면 결국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4대 주요 은행들, 금융지주사들의 부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수 쪽에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데 내수 쪽의 비중이 큰 이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 쪽, 이쪽이 둘 다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자꾸 부실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일부 탕감도 해주고 하긴 하는데요. 결국은 내수가 워낙 안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실이 늘어나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민생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뿌리면서 민간 소비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1%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2% 전후 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부실 자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금융지주사들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두 번째로 가져왔고요. 세 번째,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 우리 계속합니다. 코스피는 올해 70%가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반절밖에 못 올랐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가 투자하기가 편한 거고, 마음이 좀 편한 거고, 코스닥은 투자에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다. 즉 손실에 대한 리스크, 위험이 또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 1위죠, 시가총액. 이 회사가 이제 코스피로 간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6일 날 이제 신청을 했고요. 코스닥 폐지를 위한 얘기를 했고, 12월 8일 날 임시주총에서 이제 안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 거래소에 이제 이전 상장 심사를 신청하고 등등등 하면은 내년 1월 전후로 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좀 전에 보셨던 표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에서 이제 대장주격으로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옮긴 회사들 내기죠. 파라다이스, LNF, 포스코 DX, 이 회사가 재작년입니다. 2024년에 옮겼던 회사들인데, 이전 상장의 등락률은 마이너스인데 1년 뒤에는 더 빠졌죠.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쳐야 되고요. 파라다이스 정도만 조금 올랐고, 현재는 이전 상장한 이후에 현재는 한 20%쯤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 20% 올라간 게 코스닥이 있었으면 만약 이렇게 못 올라갔을 거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별 종목들 입장에서 때는 코스피로 옮기면 패시브 자금의 유입 어떤 효과도 좀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괜히 좀 뭐랄까요, 조금 더 모양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죠. 폼도 좀 나는 것 같고요. 표현이 좀 이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왠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게 좀 더 나은 회사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코스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코스닥 우리가 만들 때 미국의 나스닥 같은 성격을 가지겠다 해서 만든 건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글쎄요,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건전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퇴출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좋은 회사들만 코스닥에 살아남게 해야 결국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베타도 크지만 그만큼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코스닥의 어떤 부활 가능성, 개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잠깐 해보죠.
우리가 좀 계속해서 경상 흑자를 내고 수출이 좋은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물론 나빴다가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뭐 여기 다양한 표들 뭐 원달러 환율 수지도 나오고 달러 수지도 나오고 하는데 뭐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밖으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내부에서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학개미,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너무 많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로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다 국내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달러로 환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뭐 국민연금이 환해제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도 좀 높게 나오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원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문제로밖에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면 그만큼 나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환율 상승 압박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뭐 이 부분 때문에 국내의 어떤 대단히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부분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1,450원대 결국 넘었더군요. 그래도 환율 추이 어쨌든 관심 있게 늘 보셔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대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어제 장세에 딱 부합하는 오늘 또 패널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이 셧다운 종료가 사실상은 이제 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당 2,000불 관세 배당금 뭐 이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모두 다 유동성 장세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이대로 그냥 연말 랠리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유동성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주요 행사 이후에 지금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네. 보면은 그 SOFR 금리가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스텔스 QE라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개입이 됐을 가능성에 대한 단기 네.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각 공항이 지금 마비가 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갑자기 느낌이 오후 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얘기하면은 지나고 나서는 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증거는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주말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셧다운 이슈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게 더 지속이 돼가지고 진짜 마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저께 보면은 낮에 민주당 쪽에서 약간 수정안 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합의가 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TGA 잔고가 이제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숨통을 좀 조여왔었던 유동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미증시가 워낙에 지난주만 보면 갑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하방 베팅을 했었던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전격적으로 이런 셧다운이 체결이 되면 원래 예상은 12월 돼야지 풀릴 거라고 네. 봤었으니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또 쇼커버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물량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던 것 같아요. 네, 이 SOFR 금리라고 하면 초단기 금리죠. 이게 또 주말 사이에 약간의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는 드디어 이제 연준 쪽에서도 좀 슬슬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쌓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증시에서는요. 이 AI 버블론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방 뉴스 하나, 하방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우선 어제 TSMC 월간 매출 성장이 뭐 둔화가 됐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였다면은 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뉴스를 그대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제 TSMC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네. HBM4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퀄통과 해가지고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에 반작용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지금 HBM 시장 자체가 3는 모두가 이제 진입이 됐는데 문제는 4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통과된 데가 없고 심지어 마이크론은 사실상 내년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D램 쪽을 얘기를 하는데 레거시 D램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뚝딱 캐파를 증설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던 라인을 가지고 잘 팔린다 싶은 쪽으로 조금 몰아가면 기존의 그 제품 쪽이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공급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그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물량 쇼티지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고 그동안에 또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압박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가격에 대한 부분 노이즈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증설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낸드조차도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쇼티지가 나오는 판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금 물량을 달라는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어떤 쇼티지 흐름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레거시 쪽을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또 은근히 즐기는 느낌도 좀 있고요. 어저께 네. 또 그 저녁 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네. 그 미국에 짓는 그 마이크론 팹이 원래 28년 가동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30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2년을 더 끌겠다는 네, 더 이야기인가요? 뒤로 연기가 네. 됐는데 그 이유는 무슨 보조금 지원이 뭐 지연이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돈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조화 된다 그러면 26년 좀 길게 보면 27년까지도 어쩌면 이런 쇼티지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네. TSMC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마이크론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TSMC보다는 앞으로는 더 마이크론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기를 막으면 여기에서 쇼티지가 나고 또 여기를 막으면 여기에서 쇼티지가 나고 TSMC의 뭐 매출 증가 둔화도 사실 여기에서 좀 파생이 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반도체고요. 이어서 이제 어제 우리 증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뛰었죠. 사실상 뭐 외인은 매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더 이상 뭐 외인이 떠나면 국장이 망한다. 뭐 이런 명제는 좀 반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외인도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였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다시 또 플러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주 빠르면 오늘 안에도 좀 약간 외인이 코스피 현물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저께 증시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6천억 정도 샀다고 하니까 6천 계약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이거 저기 시장 외국인들이 들어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파생 포지션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6,300억 정도가 손실이었었고요. 12월 그 둘째 주 만기 기준으로 지금 포지션 자체가 그 정도였었는데 어저께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올랐으면 손실폭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저께 손절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다시 좀 되갚는 모습이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손실폭이 5,300억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팔았는데도 5,300억이라는 얘기는 어저께 제가 얼핏 보기에 제가 이제 그 계약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보면 지난주에 8조 원까지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네. 어저께 5조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5조대 후반으로.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잘 안 줄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샀던 건 사는 순간 선물은 더 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거기에 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급등을 해서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이 포기하고 그거를 커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기회를 봐서 위에서 한번 눌러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장의 흐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팔아왔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래됐죠, 상당히. 예, 팔아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은 외인도 좀 이제 약간 포기를 슬슬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약간 좀 드네요. 이제 그렇다면은 뭐 AI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산다, 판다, 관망 주로 이 조방원 쪽 투자자분들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섹터별로 용이할까요? 저는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주도주 같은 경우 어저께 많이 반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고요. 물론 고점에 물린 분들한테는 클 수도 있겠지만 그 고점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고점에서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까지 올해 이후에 네.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개런티 받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조선주하고 이제 방산주 일부 가져가는 쪽이고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림, 왜냐하면 과속을 했었기 때문에 살짝 눌림이 좀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저거 역시도 지금 AI가 죽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저것도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여전히 기존 주도주의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의 흐름은 유효하다. 그럼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반등의 주인공들을 한번 쭉 보자면요. 이제 반도체 당연히 좋았었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고 또 증권, 지주, 조선원전 다 좋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지수가 좀 갇히지 않겠냐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종목 그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상품개정 관련된 주식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지주하고 그때 제가 지주하고 증권주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요즘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확정이 거의 된다 확정이 그러면 났죠. 네. 그것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의외로 많아질 수 있어요. 뭐 그룹사 가운데서도 그쪽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축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시장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기회는 넓어졌다. 물론 이 가운데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러면 AI가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병행해서 포트를 잡아서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이제 뭐 거의 이제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단계까지 온 상황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은 게 이 국민연금이 사실 우려감을 좀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이게 다시 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좀 이제 기사를 보면 자극적으로 네, 그렇죠. 좀 이제 살짝 증시가 애매할 때 꼭 공포감을 주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정부 당국자들의 말,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지나갔던 어떤 정책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종합을 네. 해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지만은 한국 증시가 좋은데 해외 쪽으로 증시 비중을 키우고 한국 주식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좀 얘기를 어불성설이긴 하죠. 하셨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뉴욕 그 거래소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한국이 정책을 개선을 하고 밸류업을 할 건데 한국 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살까봐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뒤집어 놓고 유추해 보면은 연금 쪽에서 한국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줄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해외 주식보다는 지금 한국 주식이 정책 모멘텀만 제대로 붙게 되면은 오히려 올해도 수익률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작년치를 몰아서 붙였다고 치고 올해 이후도 정책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밸류업이라고 하는 측면만 더 붙게 돼도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모멘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변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중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칩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 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연금 쪽에서 한국 투자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에 우리 증시가 힘들었을 때 좀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줬었던 게 연기금 쪽이었죠. 여기에서만 뭐 30조 원의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네요. 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어서 상당히 좀 오늘은 호재가 많이 나왔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 걸러서 하루 좀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내고 있는 11월인데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 시장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쪽으로 좀 방향성을 가닥을 잡아야 할지 뭐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자세를 취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거래소는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도주는 팔면 안 되고요. 코스닥 쪽은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섹터들 바이오, 네. 2차 전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도 잘 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르는 거 쳐다보고 있다 포모 걸려가지고 사시면 단기든 중기든 고점에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빠졌을 때 견디느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주식 좋은 거 지금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긴 하고 또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네. 그에 못지않게 또 밸류를 가지고 있고 향후 포텐셜을 가진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포모 느끼시지 말고 본인이 보시던 섹터 내에서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섹터별로 나누어서 좀 들어가 보자면요. 이제 AI 반도체처럼 기존의 주도주랑 또 이제 2차 전지처럼 새롭게 좀 고개 다시 한번 들고 있는 섹터. 여기에 대한 좀 평가도 갈릴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어제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뭐 지금에서부터라도 다시 좀 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명확하게 주도주는 AI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핵심 광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큰 거, 그리고 ESS 시장에서 주도가 될 수 있는 쪽, 거기만 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좁혀지네요. 네, 그렇게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밸류로 접근해서 본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도 있고 증권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도 될 수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선을 좀 넓게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현대차 대변인은 아니지만 자꾸 현대차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밸류가 0.5니까 PBR이 PER로 5배 수준짜리 회사인데 밸류업이 된다고 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저 가격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 2200일대 가격대 근처에서 네. 지수 지금 4,000을 넘어선 상태에서도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꼭 현대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궤를 걷고 있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산주 중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법한 분야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어제 만약에 뵀다면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뭐 다행히 어제는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좀 하락이 추가로 나왔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저는 좀 상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급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주도주구는 반대 매매에 나올 정도로 빠진다면은 분명히 매수자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고객 예탁금이 85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칩 회사들은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나 리포트를 다 뒤져봐도 여기서 크게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너무 작은 회사나 소외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적어도 지금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 그걸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이면 좀 익히 알려져 있는 회사, 네.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 회사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근데 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다라고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친구만 보더라도 뭐 시가총액 1,200억 원이면 크지 않냐 약간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그 기준이 약간 시총 기준으로 얼마 정도 선을 좀 두고 봐야 될까요? 주린이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20위권 네. 그러면은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조 내외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내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도 그 내외에서 보시면은 네. 그 안에서 찾아봐도 충분히 요즘은 종목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20위권까지 좀 명확하게 이 중량주에 대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저희 오늘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어제의 아성을 이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추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마켓나우 일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들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